개입하면서 또 인간 중에서도 자본이 개입하면서 이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균형이나 조화가 깨지는 거죠. 자본의 정식은 사회적 가치나 생명의 가치를 경제 가치로 끊임없이 상품화, 화폐화 이렇게 바꾸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생태계의 건강성을 부술 수밖에 없는 근본 원리 차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데카르트, 베이컨 이런 사람들 이후로 인간과 자연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고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기초해서 자본의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분리가 더 강화되고 이제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굳혀져 버렸다. 그게 전체 강의 개요의 알짜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산업화, 한국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파괴성이 드러나게 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본주의 생산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성이거든요. 예. 자본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생산성이 곧 파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진지하게 수용하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토대를 완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산성 내지 효율성 개념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모습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것의 결과가 저는 자본주의 산업화라고 보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자원 고갈, 기후 위기, 그 다음에 공기나 흙이나 물의 오염 등등의 온갖 문제들은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태양광도 중요하고 대한 에너지도 중요하고 한데, 심지어 절약도 중요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건드리지 않으면 늘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없나요? 네, 이거는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다. 포인트 얼마 해? 6만 원? USB 고구만 꽂고 여기서 하면 모든 컴퓨터에 하나 이렇게 칩만 꼽아주고 무선 마우스하고 되거든. 똑같아요. 무선 마우스처럼 이 포트 아니야, 뒤에다 우리 꽂기만 집에도 하면 있을 텐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오케이. 여기서 어쨌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예,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체 목차 한번 다시 보여주시려니까. 예. 1강에 이제 이론적 개관을 했고요.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2, 3분 만에 브리핑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가까운 하동 화력발전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에 있는 마을이 갈사만, 그 하동군 금성면인데, 갈사만의 경험을 작년에 1년 동안 주민들 인터뷰도 하면서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좀 압축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는 이제
이런 모순의 총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기후만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후세대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5번, 6번에 가서는 이제 뭐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약간 복습의 의미도 있는데, 이게 짝대기 있어요? 좋네. 예. 사실 자본주의 구조라고 하는 게, 아니, 그냥 이거만 했는데 짝대기 같은 게 있나요? 내가 다른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데 한테는. 코트기가 있으면 그냥 짝대기 없어도 되는데. 딱 좋다. 요즘에 아주 생태적이다. 가져가셨어요. 맞아, 혼자 그냥 개초리 같은데요? 하나, 혼자 그냥 개초리 하나 더 같은데. 있습니다. 졸면 각오하시고. 저번 주에 취재하는데 학생이 전화대요. 맞아. 요 K는 Das Kapital 자본이고요. M은 der Mensch 또는 Dimension 해가지고 인간입니다. 사람. 자본과 사람인데, 자본이 이제 돈으로부터 출발하죠. 자본주의를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세상. 돈 놓고가 투자하는 거고, 돈 먹는 게 이윤을 가지고 가는데, 이윤이 붙기 때문에 다시로 쓴 겁니다. 돈 놓고 돈 먹는데 이거 이제 불려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리느냐? 상품을 통해서죠. 디파레. 이거는 돈, das Geld고 디파레. 이게 상품인데, 이제 상품을 사는데 그 상품이 생산 수단, 구체적으로는 땅, 집 내지 건물, 공장이나 사무실, 그 안에 원료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까지가 생산 수단이라면 인간 노동력, 아르바이트 크라프트 해가지고 인간 노동력인데,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사서 요거를 잘 결합시켜서 잘 운용하는 걸 보통 우리가 경영한다, 생산한다 이렇게 말하죠. 뭘 생산하냐 하면 상품을,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생산 요소들의 가치보다 요 상품의 가치가 더 불어나야죠. 누가 불립니까? 노동력이 불려준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칼 막스에 이르기까지 그 노동가치설, 그러니까 막스는 노동가치설을 이어받아서 잉여 가치가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그렇게 규정했죠.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은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고, 막스는 잉여 가치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난 이 늘어난 가치를 담고 있는 상품을 시장에 가서 비로소 화폐로 바꾸는, 요 가치와 요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라고 그러죠. 또 여기서도 돈과 상품은 등가 교환이 됩니다. 근데 요 점점점 블랙박스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가 증가하죠. 요 가치보다 이 가치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가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가변 자본이라고 그러고, 요게 들어가는 거는 불변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만큼만 들어갈 뿐이고 불려주는 건 아닌데, 요거는 내 노동력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기 때문에 잉여 가치만큼 불려준다고 말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는 건데, 제가 이제 63년 전에 태어나서 인류에 기여하고 죽는 바가 있다면 요거를 결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인데, 인간 노동력이 여기에 제공되고 대신에 이 돈의 일부를 임금, 론의 형태로 받는 거죠. 노동력과 돈이 교환되는 이 공간을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인데 그대로 먹고 살 수 없으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됩니다. 레벤스미텔, 삶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삶에 필요한 물건이
어딘가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상품의 일부가 여기로 오는 것이죠. 아무도 안 주고 가지고 오면 도둑님이 되니까 돈을 줘야 돼. 내가 받았던 임금이 다시 나갑니다. 요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려주는 대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필품을 집에 사와서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소비 과정, 생활 과정이라 그러죠. 레벤스프로체스, 생활 과정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잘 잡숫고 잘 주무셔야 다음날 일하러 갈 힘이 나오는데 그게 일하러 갈 힘, 노동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의 진실만 말하고 있죠. 노동력을 팔고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세상과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뼈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상품을 사오고 돈을 주는 이거를 일반 시장, 일반 상품 시장, 일상 시장,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일반 상품 시장, 일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수한 노동력 상품이 거래가 되니까 노동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뭐 다 안 할 거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지만 이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 들어있고 또 자본주의의 비밀도 들어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운동의 한계와 모순까지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우선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돈의 축일까요? 사람의 축일까요? 사람의 축이잖아요.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으니 사람 축을 봐야 되고 아까 저녁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노동력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1세대만의 이야기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1세대를 넘겨서 수백 년 수천 년 가고 싶어 하니까 안 주무시고 아기를 낳는 과정도 필요하죠. 여기에 2세대 노동력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2세대 노동력, 아가의 탄생이 요 그림 밑에 숨어 있는 것이고 그 아가의 탄생했다고 해서 바로 노동력이 되는 건 아니니까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20년 가까운 과정이 요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기술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노동력을 이제 비로소 교환하게 되면 요게 학교 과정, 요게 가정 생활 과정,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이 공장 생활 과정, 회사 생활 과정 요 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관리자가 되건 한편으로 노동자가 되건 관리 과정과 노동 과정이 합쳐져서 상품의 생산 과정이 되는 거죠. 생산하는 거죠. 그거를 보통 40년 정도 하고 나면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죠. 아니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다 갖다 바치면서 그동안 저축했던 그 병원 자본을 불려주고 장렬하게 전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원 묘지까지도 또 돈벌이 해주느라고 후손들이 보태가지고 철저히 이제 자본을 위한 노동력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본의 몸을 불려주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자본주의 하에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명제가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재미난 현상이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은 노동력을 생산하는 과정이고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노동력을 여기서 소비하고 나면 상품이 생산이 되고 이윤이 생산이 되고 자꾸 이제 자본의 물질을 불려나가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생산 수단 중에
아까 원료와 에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에너지 공급원 내지는 원료 내지 부품의 원재료 차원을 보면 자원이 고갈된다든지 오염된다든지 에너지 우리 석탄, 석유, 가스,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가 왔다든지 등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게 평화롭게 지속될 수 없는 한계가 내장되어 있고, 두 번째 한계는 이 노동력을 끊임없이 이 구조 속에 시키다 보면 또 특히 노동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노동 강도를 강화한다든지 산재를 계속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과정이 또 깃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세 번째 모순으로는 이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평균 노동량, 그죠? 그 정도 기본 상식은 갖고 계시죠? 이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단위 기업으로 보면 내 혼자 기업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회사보다 효율성이, 생산성이 떨어지면 망하죠. 왜 망합니까? 다른 회사는 단가를 더 싸게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옛날처럼 생산하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더 싸게 공급하는 놈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싸게 공급한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더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단위 상품당 들어가는 인간 노동량이 늘어난다,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생산성이 10배 향상됐다 그러면 1시간에 1개 만들던 거를 10개 만들어 버리는데 그 10개 만든 것 속에 들어간 인간 노동량의 총합과 옛날에 1개에 들어간 노동량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 물품당 노동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효율이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만들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말은 노동량이 줄어드는 건데, 잉여 가치의 원천도 인간 노동량인데 갈수록 줄어드니까 옛날만큼 이윤을 남기려면 효율이 올라간 10배만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수요가 10배만큼 많이 넣습니까? 누구나 다 그만큼 옛날만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못 팔게 되니까 개별 기업마다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 양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역설적으로 잉여 가치량이 줄어든다는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산한다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런 개념이라면 서로 잔치하면서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는데, 오로지 잉여 가치를 늘려야지만 돈벌이 계속 늘어나는 이 자본의 원리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그 핵폭탄을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개 추가하자면 해외 식민지 원료 공급처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거나 자원의 고갈 문제를 들거나 기후위기 문제를 들거나 심지어 노동자 저항을 드는데, 그것 이상으로 보통 지적되지 않는 가치 법칙의 모순이라고 하는 게,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제 추상노동이죠. 노동량이라고 하는 그 가치 법칙의 정의 자체에서 추론되는 논리적인 귀결이 경쟁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하는 과정이 곧 스스로 잉여 가치를 줄여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모순이 되고, 그런 모순에 봉착할수록 더욱더 인간 노동력이나 자연 생명력을 더 많이 깔아 버리려고 하는
살벌한 파괴적인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자본주의와 생태주의가 막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예. 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한데 그 정도로 압축하고요. 넘어가시죠. 이제 그럼 배경을 깔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에 불과한데 행복한 삶은 아리스토텔레스의 BC 300년대거든요. BC 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 행복한 삶.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good life라는 좋은 삶이라는 용어를 학술 용어로도 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언론 그 저널리즘적인 용어 같은데 아카데미즘적인 용어로도 쓰고 있는. 그래서 좋은 삶이 중요하다. 그 좋은 삶에는 일부 우리가 노동력으로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이런 풍부한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등등 마을에서 재미나게 놀고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좀 삭막하게도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돈을 생각하게 만드는 돈 내지 노동 내지 돈벌이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 안에서는 자본주의 게임 안에서는 성공해도 공허하기가 쉽고 실패하면 낭패가 되는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사실상 성공이 아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네. 최근에 2월 말이니까 최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걸 보면 차라리 박정희가 나았다. 그죠? 네. 박정희는 이거는 확실히 보호했잖아. 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저 자본 책에 보면 차라리 스미스가 나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언젠가 칼럼에도 한번 쓰려고 하는 차라리 박정희가 나았다. 한번 쓰려고 하는데 자본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물론 이제 검찰들이 그것도 꿈을 받아먹으려고. 뭐 명분은 국가 발전, 경제 성장 이런 거지만 이게 이제 파괴성이 드러나는 한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죠. 네.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네. 지난주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군사 지역에도 이제 풀어 헤치는 거죠. 뭐 접경 지역도 그렇고. 작년 말 서울 등 광역시도에서 여의도 20배 가까운 보호구역을 풀었는데 계속 풀어나가는 이런 거 보면 이게 차라리 박정희가 나았다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당당자들 바쁘겠다. 바쁠 뿐만 아니라 이제 땅값 올리는 거잖아요. 작업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땅과 관련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개발 욕구, 이제 선거와 맞물려서 온 전심에 또 개발 욕구 등등 다 이제 이게 파괴성이라는 거지.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을마다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성 다 망가져서 이웃사촌 없어지는 원흉인데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도 이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사람이나 물자를 지원하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계망이 회복되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 가지고 경쟁시키잖아요.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경주 방패장 유치할 적에 제 기억으로 3천억 원인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유치하는 놈한테 돈 던져줄게 해가지고 그래 경주로 간 거 아니에요. 경주 사람들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춤추고. 근데 최근에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 정부나 여당이 막 그 뭐죠? 수족관에 물까지 떠먹어가면서 괜찮다고 만세 부르고 하는 게 너무 참 무식한 거. 어떻게 말을 해야 불쌍하다고 해야 되는지. 자, 넘어가죠. 뭐 상식적인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보통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배우면 돈벌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본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보게 되고 그 토대가 이미 경세재민이는 경제라는 말에 어원이 동양에서는 경세재민이 세상을 잘 경영해가지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백성이 잘 먹고 살도록 물에 빠진 백성을 구제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전통적으로 하다못해 왕의 시대에조차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돈벌이만으로 파이낸스로 정의되는 그런 걸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자본주의 도시 그림이 요거를 위주로 했던 그림이고 실제로 사람이 정말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또 자기도 머리가 커지고 그래서 또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함께 살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웃들과 잘 지내고 햇빛을 쬐면서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게 살림살인데 산나물도 캐면서 산에 감사 인사도 드리고 바다 물고기 건져서 먹고 살면서도 바다 용왕제도 지내면서 무서움도 알고 고마움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벌이 위주로 달리다 보면 바다를 정복하자, 산을 정복하자, 개발하자, 다 부수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 개념은 절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신령님 개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큰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러워하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살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살림살이 경제의 기본 모델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넘겨요.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우리가 넘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적에 이제 이 스탈린의 역설 제가 산업화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X축이 소득 수준이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행복해진다. 행복도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맞는데 이 스탈린 교수의 발견은 수십 개 나라의 데이터를 점을 찍어봤더니 노란선 위에 찍히더라. 요 정도까지는 맞는데 일정하게 먹고 살만한 수준 이상을 벌어도 행복도가 안 올라가. 정체되더라. 그게 이제 역설적이다. 그래서 이 스탈린의 역설인데 그러면 왜 안 그럴까? 왜 안 올라갈까? 넘겨주시고 저희의 대답은 삶의 질이다. 삶의 양이 증가해도 삶의 질이 증가하지 않거나 낮아지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죠. 이 스탈린 역설은 수평을 말했는데 저는 더 이 스탈린의 역설의 역설
강수도의 역설이라고 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내려간다. 그 삶의 질이 뭘까? 넘겨오죠. 제가 정리한 바로는 돈은 더 많이 벌어도 건강이 망가지고 여유가 없어지거나 차별과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이웃사촌 공동체가 깨지거나 물과 공기가 흐려지면 수입은 증가해도 불행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고, 결국 더불어 자연이나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야 일정한 먹고 살만한 수준, 당연히 양도 필요하죠. 굶주리면서 이거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돈만 벌게 추구하게 되는 경제는 삶의 질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게 전쟁 직후의 모습이겠죠. 네. 한국 전쟁 직후, 그 다음에 뭐 오늘날 서울이라면 넘겨주시죠. 이게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때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개념으로 한 $80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점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이,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더 올라갔죠. 34,000불. 2023년 현재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게 33,900, 한 $34,00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기에 이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랑 IMF 때 이렇게 꺾어진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넘겨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부자가 되어 가는데 행복한가?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에 또 다른 자료가, 일단 요거는 농림업으로 표시되지만 다르게 살림살이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농어촌 공동체가 끊임없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광업과 제조업이 피크 시절을 IMF 직전까지 피크를 달렸고요. 그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꺼지고 이제 서비스, 금융, 문화 등등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취업자 수는 지금 취업자로 보면 2,500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5,200만 중에 대충 따지면 한 절반 정도가 취업자이고, 이 취업자 범위 안에는 사업주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자 수로 보면 2,2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늘어난 노동자 수 안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따지면 정규직의 증가가 훨씬 더 가파르고, 절대적인 숫자도 절반 가깝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과연 일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는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규직에서 월급 잘 받고 정년이 보장되고, 예를 들면 대학 교수 중에 몇 퍼센트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경제 개념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실제로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 중에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많은데 균형을 잃었는데 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죠. 10%나 되면 다행인데 10%가 10%는 안 되지. 안 되죠.
저 같은 존재는 희귀템이죠. 넘겨주세요. 네. 자, 산업화가 파괴성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노동이 양극화되거나 고용이 양극화되거나 그리고 돈벌이 잘한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기에도 바쁘잖아요. 그것도 국내도 모자라서 해외로 다니고 술과 여자와 뭐 타락과 부정부패와 등등 소득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 전망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로 지구 황폐화, 수질, 공기, 정신 특히 영혼이 정신이 황폐화되면 끝장나죠. 헬렌 켈러 들어보셨죠? 헬렌 네. 켈러. 생각보다 많이 살기는 살았더라고. 한 80살 넘게 살았던데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삼중의 장애가 있는데 명언을 남겼죠. 나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지만 영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다 건강한데도 영혼이 죽어 있어서 또는 영혼을 죽게 만드는 시스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구 황폐화 이전에 이게 더 저는 근본 문제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돈 넣고 돈 먹는 세상이 끊임없는 무한 정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 세계마저 황폐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넘겨주시죠. 녹색평론에서도 가끔 수시로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산업화, 뭐 경제개발 성장 이런 거 강조하는데 실제로 덕본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고통당하는데 또 이제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고 자연은 지구 전체적으로 몸살을 날 종다양성의 문제라든지 6,500만 년 만에 다가온다고 하는 6차 대멸종 공룡이 사라진 게 6,500만 년 전에 5차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남해안에 공룡 발자국을 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500년 만에 이런 꼬라지가 된다. 우리가 이거 화석처럼 된다. 이 재벌들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다크 투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손님 오시게 해놨고 알아봤어. 네, 어서 오세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다. 멀리 갔다 오신다. 진주. 그러니까 진주. 네. 꼭 제 책을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마을 도서관에 없으면 좀 신청해서 같이 돌려보시면 지금 이런 공부 내용을 이런 책에서 다 또 요약해놨으니까 넘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한 60년 만에 300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32,000불이면 400배 부자가 된 건데 400배 부자 된 건데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부자 된 것 속에 우리가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행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좀 걱정스러운 미래 그런 게 토대를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보죠. 우선 개인적인 차원의 건강과 여유인데 크게 바뀐 게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겼어요. 전쟁 와중에 6.25 전쟁 끝나기 전에 한국 전쟁 끝나기 직전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때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 일을 하더라도 이
일주일에 잔업 연장 근로를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사악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뭐 20시간씩 늘리고 싶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바뀐 게 그 6.29 선언 이후에 한참 노동법 개정 투쟁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노동운동 강화되면서 노동법 개정 투쟁, 그게 이제 거세게 부는 바람에 일단 근로기준법상 44시간으로 토요일을 좀 오전만 일하자가 이게 44시간. 토요일 때문에. 예, 토요일 오후에는 좀 오후가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시간이 좀 근데 이거는 오히려 최대가 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20시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놈들의 약간 그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요거는 줄여주고 이게 늘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영리한 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 5일제가 또 늘었네. 최대 주 시간이. 5일제가 되고, 근데 제가 너무나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 아. 그 대법원장 그 시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이 주 5일제 40시간 안에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그 일주일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웃기잖아.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에서 16시간을 더 보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12시간 보태면 52시간 되잖아. 그죠? 기본 잔업 12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보태면 16시간을 보태니까 68이 나오는 거죠. 갈수록 노동 최대 시간이 더 늘어나네. 그렇죠? 12시간, 굉장히 24시간, 진보하고 24시간. 있죠.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요대로 돌리려고 지금 요새 막 계속 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 또 문재인 정부 때 줄인다고 이래 해놓고 나니 이거 늘리려고 정경련하고 경찰 쪽에서 계속 로비하고 자료 갖다 주고 등등, 뭐 겉으로는 여야가 싸우지만 늘 보면 재벌들이 뒤에서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요거를 늘리려고 최대 69시간까지 또 늘리겠다고.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뭐 재작년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겨레 칼럼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아니라 노동중독연구회다, 그리고 막 크게 좀 여러 차례 그런 글을 썼더니 걔들은 이제 쑥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나마 멕시코가 약간 체면을 좀 세워주기는 했어요. OECD는 외가입해가지고 국제 비교할 때마다 나쁜 걸로 1등하는데 멕시코가 좀 체면을, 그러니까 실제 노동시간은 사실 둘 다 막상막하더라고요. 부지런한 양. 한국도 이렇게 노동 시간. 예, 노동 시간.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저거는 이제 포장한 글이 아니에요. 부지런하다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운표를 해놓은 거예요. 이 그 누구야, 한동훈은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막 좋은 건 줄 알고 해놨는데 별로 내가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인용해 준 거예요. 물론 동의하면서